며느리한테 통장을 맡긴 그날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실제 경험담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자식을 믿다가 뒤통수 맞은 분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자식한테 돈을 맡기려고 고민 중이신가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22살에 시집 와서 50년 가까이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김치 담그고 나물 무치고 장조림 끓이고 손님들이 맛있다고 한마디 해주면 그게 행복이었어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돈 버는 재주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들 하나 대학까지 보냈고 작은 아파트 전세도 얻었어요. 큰 욕심 없이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68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옆에서 차갑게 식어 있더라고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지도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영정사진만 바라봤죠.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게 실감이 안 났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니 혼자 반찬 가게를 꾸려나가기가 힘들었어요. 무거운 김치통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고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게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했어요. 30년 넘게 지켜온 자리를 떠나는 날, 가게 문을 잠그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정리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가게 권리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치니 8천만 원이 됐거든요. 전세금 2억에 예금 8천. 이 정도면 아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착한 아이였어요. 대학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했고 35세 윤지영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는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예쁘장하고 말도 잘하고 결혼식 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잘 모시겠다고 했던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이제 내 걱정은 덜었구나 싶었죠. 결혼 후 몇 년 동안은 명절에나 가끔 보는 사이였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게 편했고 아이들도 바빴으니까요. 그러다 3년 전에 손주 태준이가 태어났어요. 69에 본 첫 손주였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안아봤을 때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그 후로도 저는 제 집에서 지냈습니다. 가끔 아들네 집에 놀러 가서 손주 얼굴 보고 오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쯤이었나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좀 지쳐 있더라고요. 태준이 돌봐주는 육아도우미가 갑자기 그만뒀는데 당장 새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어머님이 한두 달만 와서 도와주실 수 있겠냐고. 저는 사실 망설여졌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어린 손주를 돌보는 게 체력적으로 버거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더 내기 어렵다고. 지금 프로젝트가 중요한 시기라고. 아들도 바빠서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가겠다고 했어요. 혈육인데 어찌 모른 척 하겠습니까?
며느리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거의 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뿌듯했어요.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가족한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싶었죠. 짐을 싸는 날,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통장을 어떻게 할까? 혼자 살 때는 그냥 서랍에 넣어두면 됐는데, 한두 달 집을 비우는 동안 여기 놔두는 게 불안했어요. 도둑이 들면 어쩌나, 불이라도 나면 어쩌나. 그래서 결국 통장 2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들네 집에 가져가서 안전하게 보관하려고요. 아들네 아파트는 신축이라 깨끗했습니다. 거실도 넓고 방도 여유로웠어요. 며느리는 제 방까지 따로 준비해 놨더라고요. 침대 시트도 새 걸로 깔아놓고 작은 화장대까지 들여놨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줬구나 싶어서요. 저녁에는 삼겹살에 소주까지 차려줬어요. 아들이 고기를 구워주고 며느리는 상추쌈을 싸주며 연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태준이는 제 무릎에 앉아 제잘제잘 떠들었고요. 그날 밤 저는 행복했어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외로웠던 지난 몇 년을 생각하니 이것도 복이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손주 돌보기가 시작됐어요. 새벽에 일어나 밥 짓고, 태준이 먹일 이유식 만들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하지만 태준이가 제 품에서 까르르 웃을 때면 그 모든 게 녹아내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저녁 먹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은행 업무 같은 거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하는 시대인데 일일이 은행 가시면 불편하시잖아요. 자기가 대신 처리해드리겠다고 했어요. 인터넷 뱅킹 신청도 해드리고 공과금 자동이체도 설정해드리겠다고요. 저는 솔직히 고마웠습니다. 은행 가는 게 번거롭기도 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하던데, 저는 그게 어려웠거든요. 며느리가 도와준다니 편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통장이랑 도장을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봤더니 빨리 처리해드릴게요. 어머님은 태준이만 잘 봐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묘하게 불편했어요. 뭔가 중요한 걸 내어준 것 같은 기분. 하지만 곧 그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며느리를 믿어야지. 의심하면 안 되지. 가족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나.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인터넷 뱅킹 신청도 해주고 각 공과금 자동이체도 해줬어요. 며느리에게 고맙다고 얘기한 뒤 저는 그냥 통장을 서랍에 넣어뒀어요. 확인할 생각도 못했죠. 믿었으니까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날마다 태준이를 돌보며 지냈고 며느리는 더 친절해졌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도 사다 주고 가끔 마사지 기계로 어깨도 주물러 줬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정말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 복 받았다고 이런 며느리를 만나다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 통장에서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제가 믿었던 그 친절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요. 그 모든 진실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었고, 저는 여전히 행복한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태풍이 오기 직전의 고요함이 바로 그런 것이었을까요? 제 인생에 곧 닥칠 폭풍을 저는 전혀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화창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태준이는 제 무릎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죠. 그런데 문득 통장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게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숫자들을 하나하나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공과금 나간 것, 통신비 나간 것. 그런데 중간쯤 가다가 손가락이 멈췄어요. 200만 원 출금. 언제 이렇게 큰 돈을 뺐나?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깜빡한 건가 싶어서 수첩을 뒤졌어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 지출을 다 적어 놓는 습관이 있거든요. 시장에서 장사할 때부터 그랬어요. 한 푼 한 푼이 소중했으니까요. 수첩을 펼쳐 날짜를 맞춰봤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명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저는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벗으며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오늘 태준이 잘 지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아, 혹시 이번 달에 내가 200만 원 쓴 게 있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며느리는 잠깐 멈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거요? 어머니, 지난주에 병원비 내신 거 있잖아요. 정형외과 가셨을 때요. 그때 제가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어머님 통장에서 찾았어요. 병원비. 저는 지난주에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낸 돈이 겨우 15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했습니다. 200만 원이라니요. 며느리는 제 표정을 보더니 재빨리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 약값이랑 물리치료비도 포함된 거예요. 어머님 몸 안 좋으시니까 좋은 약으로 처방받으라고 제가 신경 썼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이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싶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깜빡하거든요. 안경 어디 뒀는지 찾다가 머리에 걸쳐놓고 찾을 때도 있고, 장 보러 나갔다가 뭘 사려고 했는지 까먹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늙어서 그런가 보다. 며느리 말이 맞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자꾸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0만 원. 병원비로 200만 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큰 금액이었어요. 저는 평생 돈을 아껴 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감기약 한 봉지 사도 가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마트에서 할인하는 날을 골라 장을 보던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병원비로 200만 원을 쓰고도 기억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음 날 저는 다시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봤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50만 원, 70만 원, 30만 원. 작은 금액들이 계속 빠져나가 있었어요. 날짜를 확인해 보니 제가 이 집에 온 이후였습니다. 한 달 반 사이에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나간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잘못됐어.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제 돈으로 생활비를 쓴 건 아닐까? 제가 여기 얹혀 살면서 밥 먹고 자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제가 인색한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또 친절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을 해줬어요. 밥상을 차리며 웃는 얼굴로 말했죠. 어머님, 오늘 태준이가 어머님한테 안기더니 얼마나 좋아하던지. 우리 태준이 할머니 정말 사랑하나 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주가 저를 좋아한다니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밥을 먹는 내내 통장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등어 가시를 발라내면서도 국을 떠먹으면서도 그 숫자들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웃으면서 아들한테 반찬을 더 권하는 며느리. 평범하고 착해 보이는 며느리. 이 사람이 정말 제 돈을 몰래 쓴 걸까요? 아니면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당신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 며느리를 의심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달만 밝게 빛날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이를 안고 있는데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은행에 가봐야겠어. 직접 확인해야겠어. 더 이상 이렇게 속만 끓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한테는 장 보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외투를 챙겨 입고 아파트를 나섰어요. 은행까지 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정류장이 지나가는 게 느리게만 보였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제 예상이 맞으면 어쩌지? 아니면 제가 괜히 오해한 거면 어쩌지?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싸웠어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손에서 땀이 났어요. 제 차례가 왔고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최근 거래 내역 좀 자세히 확인하고 싶은데요.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통장을 받았어요. 잠시만요. 금방 확인해 드릴게요.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찰칵.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어요.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은행 직원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번 달에만 총 12번 출금하셨네요. 금액은 모두 합쳐서 570만 원이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570만 원, 한 달 반 만에요. 제 손이 저절로 가슴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직원은 계속 설명했어요. 대부분 ATM기에서 현금 인출하신 거고요. 몇 건은 카드 결제 내역이네요.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식당. 저는 그 단어들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백화점 안 가요. 온라인 쇼핑은 할 줄도 모르고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혹시 가족분이 카드를 쓰신 건가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였어요. 며느리가 제 돈을 쓴 거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온몸에 열이 확 올랐어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은행을 나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서 하늘만 바라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더라고요.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했는데 제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해가 기울어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태준이를 돌봐야 했고 저녁 준비도 해야 했어요. 비틀거리며 일어나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아직 퇴근 전이었죠. 태준이만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꺼내 또 펼쳐봤어요. 숫자들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570만 원. 8천만 원 중에서 570만 원. 한 달 반 만에 제 노후 자금의 10분의 1이 사라진 거예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을 뜨면 남편이 옆에 있고 제 통장은 그대로 있고 며느리는 여전히 착한 며느리인 그런 아침이었으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차갑고 냉정했어요. 저녁 무렵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저는 일부러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척했습니다. 며느리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너무 피곤해 죽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기분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칼로 물을 썰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며느리는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렸어요. 어머님도 힘드시죠? 제가 오늘 저녁은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그 손길이 너무 거짓되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이 방금 전까지 제 돈으로 뭘 샀을까요? 옷을 샀을까요? 가방을 샀을까요? 아니면 친구들과 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었을까요? 상상만으로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새웠어요. 옆방에서는 며느리와 아들이 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온하게 잠든 그들을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어요. 어떻게 남의 돈을 훔쳐 쓰고도 저렇게 편히 잘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저는 병원비를 내러 가야 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예약해 놨거든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려고 하는데 문득 통장으로 직접 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ATM기에서 돈을 뽑아 현금으로 내는 거죠. 그래야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병원 앞 ATM기에 섰습니다.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그런데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눌렀어요. 천천히, 확실하게. 하지만 또 틀렸다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세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천천히 하나하나 확인하며 눌렀어요. 숫자를 틀릴 리가 없었습니다. 제 생일, 남편 기일, 아들 생일을 조합한 번호였거든요. 평생 써온 비밀번호였어요. 하지만 화면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비밀번호 3회56.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ATM기 앞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그냥 기계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어요. 누군가 제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들어갔어요. 창구에 앉아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제 카드가 막혔는데요. 비밀번호가 안 맞다고 나와서요. 직원은 신분증과 카드를 받아 확인했어요. 잠시 후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비밀번호 변경 내역을 보니까요. 사흘 전에 변경되었네요. 본인 확인 후 창구에서 직접 변경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 사흘 전에 은행 안 왔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생각난 기억들. 며느리가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 신청해 준다고 한 일이 기억났어요.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핸드폰도 신분증도 줬었고 옆에 있었지만 알아서 잘 해주겠거니 하고 무엇을 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그 일이 지난달이었고 저는 통장 쓸 일이 없어서 확인을 하지 않았고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으니 정확한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며느리가 확실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싶다가도 출금 내역들을 보니 당황스럽고 바보같이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직원이 놀라서 물티슈를 건네주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70평생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었어요.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모았고 남편이 떠난 뒤에도 혼자 지켜온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대학 보냈고 아들 결혼도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며느리가 제 돈을 훔쳐 쓰고 비밀번호까지 바꿔서 제가 못 쓰게 막아버린 겁니다. 은행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며느리 얼굴을 마주하는 게 무섭고 화가 나고 슬펐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들 생각도 났습니다. 우리 아들은 알고 있을까요? 아내가 시어머니 돈을 훔쳐 쓰는 걸 알고 있을까요? 그 의문은 그날 밤 풀렸습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 때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우리 집 현관문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다리가 떨렸어요. 문고리를 잡은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열쇠를 돌리는 순간 안에서 태준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태준이가 거실에서 울고 있었고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방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태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가, 왜 울어? 할머니 왔어. 태준이를 달래며 안방 쪽을 보니 불이 켜져 있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태준이를 안은 채 조용히 복도로 갔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는 바람에 저절로 귀에 들어왔어요. 당신 엄마 통장에 아직 7천만 원 넘게 있어. 우리 빚만 갚으면 되잖아. 조금만 더 쓰면 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태준이를 꼭 껴안은 채 숨도 쉬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당신이 상속받을 돈이잖아. 미리 쓰는 거지 뭐.
어머님은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 우리는 애도 키워야 하고 집도 사야 한다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든 태준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대야 했어요. 며느리가 제 돈을 쓴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획적이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제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힘없는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엄마 몰래 이러는 건 나중에 들키면 어떡하려고.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들킬 리 없어. 어머님은 인터넷 뱅킹도 못 하시잖아. 통장만 잘 숨겨두면 돼. 비밀번호도 바꿔놨으니까 어머님이 직접 은행 가셔도 돈 못 빼. 제가 귀로 듣고 있는 게 맞나 싶었어요. 이게 정말 제 며느리가 하는 말인가요? 저를 그렇게 우습게 본 건가요? 늙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취급을 한 건가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돈은 잠깐만 쓸 거야. 월급 들어오면 바로 채워 넣을게. 그러니까 당신은 모르는 척만 해. 며느리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아들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흘렀어요. 그 침묵이 저에게는 더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시어머니 돈을 훔쳐 쓰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말리지 않았어요. 막지도 않았어요. 그냥 침묵으로 동의한 거였습니다.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대학까지 보내준 아들이 이렇게 저를 배신하다니.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태준이를 거실 소파에 내려놓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털썩 앉아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최대한 조용히 울었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그랬어요. 빚이 있으면 상의를 하지 그랬어요. 저라고 매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이 힘들면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몰래 뒤에서 제 돈을 훔쳐 쓰고 비밀번호까지 바꾸고 저를 바보 취급하다니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방바닥에 그대로 앉아서 밤을 새웠어요.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님은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혼자 산다고 돈이 필요 없나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고 병원도 가야 하고 나중에 요양원 갈 돈도 준비해야 하는데요. 평생 모은 돈이에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해서 모은 돈인데 그걸 이렇게 쉽게 생각하다니. 새벽 5시쯤 됐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요. 제가 나이가 많다고 며느리한테 밉보일까봐, 아들한테 부담 줄까봐 참고 있었지만 이건 참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해가 뜨자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친구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시장에서 같이 장사하던 친구들, 반찬 가게 단골 손님들. 그 중에서 김철수 아저씨 번호를 찾았습니다. 김 아저씨는 우리 동네 은행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분이었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이고 남편 장례식 때도 와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어요.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김 아저씨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 사장님, 저 정미순입니다.
혹시 오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김 아저씨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른 걸 바로 알아챘나 봅니다. 미순 씨,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어디 아프세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아프진 않아요. 그냥 좀 급한 일이 생겼어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김 아저씨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은행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됐어요.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는 게 힘이 됐습니다. 아침이 되자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했어요. 저는 일부러 부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참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저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제 돈을, 제 존엄을, 제 인생을 되찾겠다고요. 시계를 봤습니다. 9시였어요. 1시간 후면 김 아저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 김철수 아저씨는 이미 와 계셨습니다. 경비 유니폼을 입은 채 벤치에 앉아 계셨는데 저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미순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밤새 잠을 못 주무셨어요? 김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니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김 아저씨는 제 팔을 부축해서 은행 안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한 상담실에 앉으니 그제야 긴장이 풀렸어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 며느리가 제 돈을 쓴 일, 비밀번호를 바꾼 일, 어젯밤 방문 앞에서 들었던 대화까지 모두 이야기했어요. 말하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게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김 아저씨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한숨을 쉬기도 하고 고개를 저으시기도 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미순 씨,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남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특히 비밀번호까지 바꿨다면 이건 고의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요, 이건 범죄였습니다. 며느리가 저지른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범죄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왜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아들이 힘들어질까봐, 손주를 못 볼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김 아저씨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금 신고하면 은행 거래 내역으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CCTV도 있고 인출 기록도 남아 있으니까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미순 씨, 이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일단 신고하면 되돌릴 수 없거든요. 되돌릴 수 없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신고를 하면 며느리는 조사를 받을 거고, 아들도 곤란해질 거고, 가족은 완전히 깨질 거예요. 손주 태준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엄마가 범죄자가 된 아이,
그 아이는 어떻게 자라날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참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며느리는 계속 제 돈을 쓸 거고 언젠가는 8천만 원이 다 바닥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요양원 갈 돈은요? 병원비는요? 죽을 때까지 아들네 집에 얹혀 살면서 눈치를 봐야 하나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젯밤 정리해 놓은 서류들이 있었어요. 통장 사본, 제 신분증 사본, 그리고 며느리가 모바일 뱅킹 해준다고 했던 날짜를 적어 놓은 메모지.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꼼꼼하게 기록하던 습관이 이럴 때 도움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김 사장님, 신고하고 싶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김 아저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잘 결심하셨어요. 미순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먼저 은행 지점장님하고 상담해야 해요. 그분이 경찰 신고 절차를 안내해 주실 겁니다. 지점장실로 향하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을 낳던 날, 처음 기저귀를 갈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에 손을 잡고 갔던 날, 대학 합격증을 받던 날. 그 모든 순간 저는 행복했어요. 우리 아들만 잘 크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너무 많이 주었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헌신적으로 사랑했던 걸까요? 아들은 언제부터 엄마보다 아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저는 그저 나이 든 엄마일 뿐이고 며느리는 함께 미래를 살아갈 동반자니까 당연한 건가요? 지점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김 아저씨가 노크를 했어요.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지점장은 50대쯤 돼 보이는 여성분이었어요. 안경을 쓴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지점장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이건 명의도용과 횡령에 해당합니다. 가족 간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 통장을 사용하고 비밀번호를 바꾼 건 불법이에요. 경찰에 신고하시면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그럼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그거였어요.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먼저 계좌를 동결하고 경찰 조사 후에 피해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마지막 망설임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가족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머릿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은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 그 순간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어요. 지점장은 서류 몇 장을 꺼내 설명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먼저 계좌부터 긴급 동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에 연락해서 담당 형사님을 연결해 드릴게요. 서류를 받아들고 보니 글씨가 흐려 보였어요. 나이 들어 눈이 침침해진 탓이었죠. 김 아저씨가 옆에서 천천히 읽어주셨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드디어 제 권리를 찾은 거예요. 침묵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지점장이 전화를 걸어 경찰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1시간 후에 형사님이 이리로 오신대요. 그때 자세한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대기실로 나왔어요. 김 아저씨가 커피를 사다 주셨습니다. 미순 씨,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잘하고 계세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 얼어붙었던 가슴이 조금 녹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 인생도 이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제 손으로, 제 힘으로. 형사님은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 형사였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노트북 가방을 들고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지점장실에서 만났을 때 그분은 제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르신, 힘드셨죠?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아들네 집에 가게 된 경위, 며느리가 통장을 맡아간 일, 돈이 빠져나간 걸 알게 된 과정, 비밀번호가 바뀐 일, 그리고 어젯밤 방문 앞에서 들었던 대화까지.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모든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형사님은 꼼꼼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어르신, 증거가 충분합니다. 은행 CCTV, 거래 내역, 비밀번호 변경 기록 모두 확보할 수 있어요. 며느님이 어르신 명의로 현금을 인출하고 카드를 사용한 것도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어르신, 정말 고소하시겠어요? 가족 간의 일이라 나중에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바뀝니다. 신고하겠어요. 형사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중으로 영장 신청하고 내일쯤 며느님을 소환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어르신은 댁에 계시면 연락드릴게요. 은행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김 아저씨가 팔을 잡아주셨습니다. 미순 씨, 택시 타고 가세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택시에 올라탔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정말 끝까지 가는 거구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서 며느리가 퇴근도 안 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서 있는데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세요? 오늘 회사에 반찬했어요. 저녁에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리려고요. 그 웃음이 너무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뒤따라왔어요. 어머니, 기분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저는 돌아서서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지영아.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 돈 얼마나 썼니?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570만 원. 한 달 반 만에 내 돈 570만 원을 썼더구나. 그것도 내 허락도 없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을 떨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어머니, 오해세요. 저는 그냥, 오해.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비밀번호까지 바꿔놓고 오해라고? 어젯밤 내가 민수한테 한 말 다 들었어. 나한테 돈이 많으니까 조금 써도 된다고.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돈이라고 했지. 그 순간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빚이 있어서 카드값을 못 갚아서 그랬어요. 잠깐만 빌린 거예요.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바로 갚으려고 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 눈물에 넘어갔을지도 모르겠다고.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용서했을 거라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빌렸으면 말을 하는 거야. 허락을 받는 거지. 몰래 훔쳐 쓰고 비밀번호까지 바꿔놓고 그게 빌린 거니? 며느리는 계속 울먹였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일찍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은 무릎 꿇은 아내를 보고 당황했어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너도 알고 있었지? 내 아내가 엄마 돈 쓰는 거.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답은 나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너도 공범이구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미안해.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빚이 너무 많아서 집도 사야 하고 애도 키워야 하고 엄마가 돈이 좀 있으시니까 그래서 훔쳐도 된다고 생각한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몰래 빼내쓰고 비밀번호까지 바꿔놓고. 그게 아들이 할 짓이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울고 있었고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경찰에 신고했다. 내일쯤 연락 올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님, 안 돼요. 제발 신고는 취소해 주세요. 며느리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어머님, 제가 범죄자 되면 태준이는 어떡해요? 애 아빠는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의 돈은 빌릴 수 있어도 믿음은 빌릴 수 없단다. 아들이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제발 신고만은 취소해줘. 우리가 다 갚을게. 분할로라도 갚을 테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내가 진작에 말했어야지. 아내가 잘못하는 걸 알면서 말렸어야지.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 그게 더 화가 나. 거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아들은 벽에 기대서 있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행복했던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도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아들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뒤돌아봤어요. 아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어요. 엄마, 가지 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는 제 권리를 찾은 눈물이었어요. 아들네 집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어디로 가냐고 물었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제 집은 전세로 남에게 내준 상태였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시장 근처 고시원을 떠올렸어요. 예전에 장사할 때 자주 보던 곳이었거든요. 고시원으로 가주세요. 기사님은 짐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출발했습니다. 고시원 방은 좁았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곳이 지금 제가 있을 곳이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으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평생 일하며 모은 돈으로 이런 좁은 방에 와 있다니 서글펐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도 넘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계속 왔습니다. 엄마, 어디야? 집에 와.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들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형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오후에 며느님 조사 예정입니다.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경찰서에 가는구나. 진짜 끝까지 가는구나. 점심때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지영이가 지금 경찰서 가야 한대.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야, 내가 진작에 막았어야지. 아내가 잘못하는 걸 알면서 왜 방치했니? 엄마도 이해해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빚도 많고, 애도 키워야 하고,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 돈 훔쳐 쓸 이유가 되니? 너희 빚은 너희가 갚아야지. 내 노후 자금까지 손대면서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니?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먹고 살아야 해. 병원도 가야 하고, 나중에 요양원 갈 돈도 있어야 하고. 너희는 젊으니까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엄마는 70이야. 이 돈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전화 저편에서 아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지영이가 경찰 조사받으면 전과자 돼.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야? 태준이는? 애는 뭔 죄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주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한테 미안하지. 하지만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엄마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아들의 우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저녁 무렵 형사님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조사 마쳤습니다. 며느님이 사실을 인정했어요.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는데 백화점에서 옷이랑 가방 사는 데 쓰고 식당에서 친구들이랑 밥 먹는 데도 쓰고 생활비라고 하기엔 사치스러운 지출이 많았습니다. 제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백화점에서 옷을 샀다고요? 친구들이랑 밥을 먹었다고요? 제 노후 자금으로요? 저는 마트 할인할 때만 장 보고 옷도 몇 년씩 입고 외식 한 번 하는 게 사치인데
며느리는 제 돈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며느님이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님한테 연락해달라고. 합의하면 안 되냐고요.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의견이 중요합니다. 합의하실 건가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합의를 하면 며느리는 전과자가 안 됩니다. 아들도 직장을 잃지 않을 거고 태준이도 상처받지 않겠죠. 하지만 합의를 하면 제 돈은요. 며느리가 정말 갚을까요? 아니면 또 핑계를 대고 미룰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넘어가면 며느리는 또 똑같은 짓을 할 거예요. 다음에는 더 큰 돈을 손댈지도 모릅니다. 합의 안 합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날 밤 아들한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오늘 회사에 사표 냈어. 경찰 조사받은 거 알려지면 회사 못 다닐 것 같대. 나도 상사한테 말했어. 가족 문제로 한동안 힘들 것 같다고. 엄마, 우리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 제발 다시 생각해줘.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아들도 힘들겠죠. 아내가 범죄자가 되고 가족이 흔들리고. 하지만 저도 힘들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을 뻔했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했고, 70이 넘은 나이에 고시원에서 홀로 지내고 있어요. 며칠 후 형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며느님 기소될 예정이에요. 재판은 다음 달쯤 시작될 겁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이제 정말 법정까지 가는구나. 가족이 법정에서 만나게 되는구나.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고시원 문 앞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었어요. 야윈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민수야, 일어나.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여기서 이러지 마.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지영이 일 때문에 집중을 못하겠어. 상사도 눈치 주고 그냥 때려쳤어.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 회사를 왜 그만둬? 이제 다 소용없어. 우리 가족은 이미 망했어. 아들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 내가 무너지면 태준이는 어떻게 해? 애는 내가 키워야지.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합의만 해주면, 지영이가 전과자만 안 되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내 아내는 벌을 받아야 해.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아들은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민수야, 가. 그리고 다시 일어서. 넌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들은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뒷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아들도 자기 삶을 책임져야 할 때였어요. 그날 밤 저는 태준이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겨우 3살인 손주. 엄마가 범죄자가 되고 아빠는 직장을 잃고 그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자랄까요?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선택한 길이었고 아들이 방치한 결과였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달은 대답 없이 밝게 빛날 뿐이었습니다. 재판은 2달간 이어졌습니다. 법정에서 며느리를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야윈 얼굴로 앉아 있는 며느리, 옆에서 고개 숙인 아들, 방청석에서 우는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판사님은 며느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훔친 돈은 전에 갚아야 한다는 판결도 함께 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며느리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며느리의 우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햇살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났어요. 며느리는 매달 50만 원씩 제 통장에 입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새 직장을 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연락은 뜸했지만 살아가고는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시원에 살면서 작은 일자리를 찾았어요. 동네 슈퍼에서 계산대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슈퍼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돌아보니 태준이었습니다. 아들이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태준이는 저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석 달 만에 보는 손주였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엄마, 태준이가 자꾸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잠깐이라도 얼굴 보여주려고 왔어. 저는 태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많이 컸더라고요. 더 무거워지고 더 말도 잘하게 됐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잘 지내니? 제가 물었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회사에 적응하고 있어. 월급은 적지만 괜찮아. 지영이도 작은 회사 다니면서 벌어. 조금씩 엄마한테 갚아가고 있어.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한참을 태준이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내 권리를 찾은 거니까.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알아. 이제 알겠어. 엄마 혼자서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 늦었지만 배웠어. 그날 이후로 아들은 가끔 태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어요. 어색하고 불편했겠죠. 저도 며느리를 마주할 준비가 안 됐고요. 하지만 손주는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새 통장을 만들러요. 며느리가 갚은 돈과 제가 일해서 번 돈을 모아놓은 통장이었어요.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비밀번호 어떻게 설정하시겠어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제 생일로요. 이제는 제가 직접 관리할 거예요. 통장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가슴이 벅찼습니다. 잔액은 예전보다 훨씬 적었어요.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제가 지켜낸 돈이었습니다. 이제 비밀번호는 나만 안다.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어요. 은행을 나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참았다면 어땠을까요? 며느리가 하는 대로 두었다면요?
아마 지금쯤 제 통장은 텅 비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눈치 보며 불안해하며 제 노후를 걱정하며 살았겠죠. 여러분,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가 여러분의 돈을 함부로 쓰고 있나요? 통장을 빼앗기고 비밀번호를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한가요? 참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여러분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식한테 밉보일까봐, 손주를 못 볼까봐 두려워서 참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무도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밤마다 울었고 후회도 했고 이게 맞는 건가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잘한 선택이었어요. 제 권리를 찾았고 제 존엄을 지켰고 제 인생을 되찾았으니까요. 며칠 전 시장에서 예전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김 사장님이었어요. 미순 씨, 요즘 얼굴이 밝아 보여요. 뭔 좋은 일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인생을 되찾았거든요. 김 사장님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겪어본 사람만 아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시원에서 나와 방 하나짜리 집을 얻었어요. 넓지는 않지만 제 공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햇살이 들어오고 저녁에는 혼자 조촐하게 밥을 먹어요. 외롭기도 하지만 평온합니다. 통장은 제 서랍 깊숙이 보관하고 있어요. 가끔 꺼내서 잔액을 확인합니다. 숫자는 천천히 늘고 있어요. 며느리가 매달 갚는 돈, 제가 일해서 버는 돈. 조금씩이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볼 때마다 뿌듯해요. 이건 제가 지켜낸 것이니까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은 나이라고 가족이라고 참고 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이 지켜야 해요. 통장은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가족이라도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돈을 빼앗기고 계신다면 용기 내세요. 은행에 가서 확인하세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두렵고 떨리겠지만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혼자 힘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처럼 도와줄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제 노후는 이제 내 손에 되돌아온 삶으로 시작됐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아요. 부유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당당합니다. 제가 주인인 삶이니까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 돈을 제가 쓰고 제 선택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이든 80이든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용기 내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여러분의 존엄을, 여러분의 삶을 지키세요. 오늘도 저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잠듭니다. 이제 비밀번호는 나만 안다. 그 말이 주는 안도감과 평온함. 그것이 바로 제가 되찾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권리를 응원합니다.